어릴 적의 만남과 우정. 나는 부산의 해운대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우리 집은 넉넉하진 않지만 엄마의 강단 있는 성격 덕분에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는 못했다. 엄마는 가끔 우린 남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셨고, 스스로 뭔가 해낸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나를 키워주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놀이터에 나가면 항상 동현과 마주쳤다. 동현은 맞은편 집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부터 우연히 짝이 되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아이였다. 나는 활동적이고 솔직한 성격이었지만 동현이와 함께 있을 때면 나조차도 조용히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초등학교 내내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동현의 부모님은 평소에 바쁘지만 언제나 따뜻하게 우리를 반겨주셨다. 우리 엄마는 동현이는 정말 반듯하고 바르게 컸다며 칭찬하셨고, 서로 가족끼리도 인사 정도는 꾸준히 할 만큼 가까웠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아무 때나 동현네 집에 놀러 가면 동현 어머니가 간식으로 호떡이나 식혜를 내어주시곤 했다. 초등학교 5학년쯤 동현의 집안이 점점 동네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은 지역 행사에 자주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이웃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다. 반면 우리 엄마는 그런 거칠애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이었기에 내심 그 가족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엄마는 가끔 너무 남의 시선 의식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해 라고 했지만 나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우정이 쌓일수록 동현과 나는 학교에서도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서로를 의지했고 사춘기를 겪으면서도 크고 작은 고민을 털어놓는 유일한 친구였다. 가끔은 서로의 엄마에게 투정 부리고 혼나기도 했지만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만나 놀았다. 두 집안은 큰 갈등 없이 지냈지만 어릴 때부터 가끔 느껴지는 묘한 거리감 역시 있었다. 어른들 사이 어딘가 미묘한 긴장은 느껴졌지만 우리는 그냥 원래 어른들은 저런가 보다라고 넘겼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각자 바빠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우정은 이어졌다. 특히 동현이와 함께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 공부하며 경쟁하기도 했고 서로의 진로와 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겨울. 동현과 밤새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며 우리 우정이 평생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막연히 친구로만 생각했지만 대학에서 떨어져 나와 다시 만났을 때 비로소 그 감정이 특별한 것임을 깨달았던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어릴 적 소꿉친구에서 가장 특별한 친구로, 그리고 서로의 인생에 가장 깊이 자리 잡는 존재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갔다. 사랑과 엄마의 반대를 이겨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각자 서울의 다른 대학교에 입학했다. 가족들은 우리가 여전히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타지 생활의 고독과 불안감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점점 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동현이 진지하게 내게 고백했다. 민지야, 나 네 옆에 없으면 하루가 영 심심하고 허전해. 그냥 친구로 지낸 시간도 너무 소중했는데 더 이상 친구로만 머물고 싶지 않아. 그때 나 역시 같은 마음임을 깨달았고 그렇게 우리의 첫 연애가 시작됐다.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내일 수업이 끝나면 서로의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 근처 맛집도 다니고 한강변을 나란히 걷기도 했다. 시험 기간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지쳐 나와 동현의 커다란 손에 초콜릿을 쥐어봤던 그 순간조차 설렘으로 가득했다. 내겐 동현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추억이었고 그는 늘 나를 있는 그대로 아껴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관계를 엄마에게 처음 알렸을 때
모든 게 쉽지는 않았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엄마와 식탁에 마주 앉아 무심히 동현이랑 만나고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엄마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처음엔 뭐 어릴 때부터 친구라 그러려니 했지. 하지만 연애는 전혀 다르잖니. 엄마는 여전히 그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겉으로는 멀쩡해도 분명 속셈이 있을 거야. 세상살이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엄마는 예전부터 동현의 집안이 보여주는 지나치게 열린 모습, 흔히 말하는 착한 척을 못 믿어했다. 내가 아무리 엄마, 동현이 부모는 진짜 좋은 분이야. 남들 도울 때도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라니까? 라고 말해도 엄마는 사람 본성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봐야 아는 거야. 아무리 같이 자란 친구라도 결혼해선 집안 분위기와 가치관이 중요해. 라며 강경하게 반대했다. 엄마는 상황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 집에서 동현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화제를 돌리거나 나와 동현의 관계가 더 깊어질까봐 전화나 만나지 말라고까지 했다. 때로는 몇 날 며칠씩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냉랭했다. 그런 갈등 속에서도 나는 동현을 향한 내 마음을 속이고 싶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동현은 조용히 내 얘기를 들어주었다. 네 엄마 입장에서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우리 천천히 설득해보자. 라며 나를 위로했다. 나는 점점 더 동현이 없이는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음을 느꼈다. 사랑은 상처와 갈등마저도 감싸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매번 체감했다.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고 당당하게 만났고 우리만큼은 상대 가족에게 결코 무례하게 굴지 않기로 다짐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면 동현은 내 엄마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내가 동현네 가족을 뵐 때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다만 엄마는 점점 더 나에 대한 걱정이 쌓여가는 것 같았다. 나중에 다른 집안,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게 되면 후회할 수도 있다. 며 은근히 또 다른 소개팅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내 마음을 믿었다. 단순히 오래 알고 지냈기 때문만이 아니라 힘든 서울 생활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가장 허물없이 내 속마음을 펼쳐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동현을 선택한 것이었다. 엄마의 의심과 반대,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대화하고 노력했다. 특히 어느 겨울에 내가 감기로 심하게 아파 내내 기숙사에 누워있을 때 동현이 따뜻한 죽을 만들어 몰래 가져와주고 추운 밤내 나를 간호해 주었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다. 부모와 친구, 그 어떤 관계보다도 뿌리 깊은 신뢰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결국 시간은 흐르고 엄마도 내 완고한 태도와 변치 않는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게 허락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서로 조심스레 그리고 당당하게 사랑을 지켜냈다. 사랑을 할수록 엄마의 걱정을 씻어드리고 싶었고 언젠가 모두가 인정하는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성숙한 연인이 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사랑과 엄마의 반대를 서서히 설득해 나가는 모험이 시작되었다. 동현과의 연애가 무르익을 무렵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긴 시간 서로를 알아온 만큼 이제 가족을 만들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자는 결심,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동현이 어느 날 내 방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지야, 우리 가족 되는 거 이제 정말 해보자. 엄마 마음도 언젠가 풀어지시지 않을까? 나는 내심 걱정이 들었지만 동현과 함께라면 어느 난관도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우리가 결혼한다고 집에 알렸을 때 엄마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또 그 집안 얘기니 네가 나를 이토록 속상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엄마는 나를 등지고 한동안 말을 섞지 않았다. 밤마다 혼잣말로 어떻게 하다 우리 딸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라며 한숨을 쉬셨다. 화해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동현의 부모님 역시 겉으로만 환하게 웃었지 민감한 마음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한 번은 동현 어머니가 은근히 말했다. 이 집 결혼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상견례 준비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중간에 낀 우리는 어떻게든 양가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었다. 결혼 준비 과정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양가의 첫 만남은 어색함의 연속이었다. 어머님끼리 인사만 나누고 멀뚱하게 앉아 있었다.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이 선택 후회하지 말거라 속삭였고 동현의 아버지는 어색하게 서로 다 이해할 날 오겠죠 라고 덧붙였다. 웨딩홀, 예단, 혼수 등 뭐 하나 평탄하게 결정되는 것이 없었다. 엄마는 지참금도 집도 필요 없으니 네 삶을 스스로 살아 라며 단호하게 우리의 도움을 거절하셨다. 동현네도 굳이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모든 걸 우리 둘에게 맡겼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알바도 하고 평소 아꼈던 돈으로 차근차근 소박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화려한 드레스나 값비싼 웨딩홀 대신 작은 예식장과 직접 작성한 청첩장,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련한 꽃장식이 전부였다. 친구들은 진짜 너희답다 하며 도와줬지만 엄마는 어디까지나 무관심한 듯 보였다. 하지만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엄마의 표정에는 미안함, 걱정, 그리고 여운이 교차했다. 결혼식 당일 엄마는 새벽부터 내가 입을 한복을 손질하고 또 손질했다. 어릴 적 졸업식 날 앞머리를 다듬어주며 네가 제일 예쁘다 하던 그 미소와는 달랐다. 나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엔 애틋함과 아쉬움이 가득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자 양가 친척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엄마는 끝까지 눈물을 참았다. 민지 인사했으나 엄마는 작게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 부부만의 조촐한 신혼집에 들어왔다. 둘만의 공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이상할 만큼 허전함이 남았다. 바깥은 환하게 웃는 하객들 사진과 축하 메시지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날의 분위기를 떠올릴 때마다 양가 부모님의 길게 낳는 시선과 싸늘한 공기를 잊을 수가 없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축복하는 결혼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동현과 나는 서로를 믿으며 결혼 생활의 첫 발을 굳게 내딛었다. 불편한 가족관계와 쌓인 오해들이 당장은 풀리지 않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진심과 시간으로 벽을 허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는 마침내 둘만의 작은 신혼집에 짐을 풀었다. 오롯이 우리만의 공간, 그동안 꿈꿔왔던 내 집이라는 단어가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분주한 결혼 준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작은 원룸 거실 중앙에 둘러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하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매일 아침 나란히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 일상조차 낯설고 설렜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변화가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갈등이 생겼다. 우린 본래 각기 다른 집안 분위기와 습관을 가지고 자랐기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서로에게 생소했다. 남편 동현은 아침형 인간이지만 나는 느긋하게 커피 한 잔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서로의 리듬을 맞추기란 처음엔 쉽지 않았다. 생활비와 가사일도 문제였다. 결혼 전 집안일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함께 부딪히니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일을 하면서도 청소와 식사 준비에 신경이 쓰였고 동현은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며 주말에 몰아서 대청소를 하길 원했다. 처음엔 작은 일인 줄 알았으나 쌓이고 쌓인 오해가 어느 순간 큰 다툼의 불씨가 되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집은 깔끔해야 할 것 같아. 그게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었어. 라며 서운함을 드러낸 나와 나는 집에서 쉴 땐 편하게 있고 싶어. 너무 완벽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동현의 의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직장 생활도 변화의 연속이었다. 기존에는 모든 일정과 생활 관리를 나 혼자 판단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스케줄, 시댁 행사, 친정 엄마의 건강까지 같이 신경 써야 했다. 어느 주말에 시간 있니? 같이 저녁 먹자. 신혼 초라 아직 어색한 시부모님. 한 번도 빠질 수 없어 남편과 함께 챙기다 보니 주말마다 제대로 쉴 새가 없었다. 한껏 다정하던 남편이 점점 가정적이고 효자가 되어가는 모습도 의외였다. 시댁에서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도 꼼꼼히 챙기느라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했다. 친정엄마는 너무 시댁 눈치 보지 마. 네 인생 먼저 챙겨. 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몰입하게 되었다. 생활의 패턴뿐 아니라 가치관도 충돌했다. 퇴근 후 나는 한적하게 독서를 하거나 요리를 해먹는 것을 즐겼지만 동현은 종종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려 했다. 집은 우리 둘만의 안식처야 라는 내 생각과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우리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잖아? 라는 남편의 생각이 맞부딪혔다.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잦은 서운함이 생겨났다. 물론 좋은 변화도 있었다. 함께하는 식사의 소중함, 소소한 일상에서 웃음을 나누는 일, 퇴근 후 마주 앉아 하루를 평가하는 와중에도 더 건강한 관계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작은 사건에 쉽게 삐지기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대화하는 기술도 늘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었다. 각기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온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이후 수많은 이해와 양보, 인내가 필요했다. 시댁, 친정, 직장, 부부의 역할까지 모두 조율해야 했기에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었다. 가끔은 결혼 전 자유로웠던 시절이 그리워질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에 대한 자부심이 마음을 다잡게 했다. 특히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했다. 늘 내게 너는 네 행복부터 챙겨야 한다 며 신신당부했지만 새벽마다 걱정 전화를 하거나 집에 반찬을 챙겨 보내주시는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본 첫 경험. 철없는 딸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내겐 값진 성장의 시간이 되었다. 새로운 가정, 새로운 규칙, 새로운 인간관계와 책임감. 결코 쉽지 않았지만 변화의 파도 속에서 진짜 내가 되어가고 있음을,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었다. 거먼디이브 인인과 시댁과의 갈등과 심리적 억압,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나는 점점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신혼 초, 심장엄마 모든 것이 새롭고 신경이 많이 쓰여서인지
나는 되도록 시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명절이나 주말, 시댁 식구들과의 첫 몇 번의 만남에서는 서로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겉으로나마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엄격했다. 시댁 식구들은 내가 결혼 전 독립적으로 살아온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집안일부터 시작해 식사 준비, 생일 및 가족 모임 챙기기, 크고 작은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명절 아침에는 새벽같이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야만 했다. 집안 여자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 가 있을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간단히 아침 인사를 하고 나서도 식탁 차리기와 설거지, 음식 나르기 등을 연거푸 시켰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손이 야무져서 큰 걱정은 없겠다며 웃으셨지만 동시에 부족한 점은 빨리 고치도록 해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더욱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 또다시 당부했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말처럼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녹아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그 기대와 요구는 내 자율성을 갉아먹는 족쇄처럼 여겨졌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 손님 모시는 예의, 반찬 내고 식기 정돈하는 방법, 심지어 젓가락 잡는 각도까지 간섭이 들어올 때면 모욕감마저 들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다르게 해왔어. 배워. 라는 말에 나는 내 모습을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경험은 단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그치지 않았다. 평소에도 시부모님은 사소한 일로 전화를 거시거나 급작스럽게 집을 방문하시곤 했다. 한 번은 퇴근 후 겨우 집에 돌아와 겨우겨우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니 시어머니께서 근처에 왔다가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라며 들어오셨다. 그날 나는 집안이 어질러진 채로 있었고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신혼집인데 정리가 이렇게 안 돼서야 쓰겠니?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 순간 시댁은 마치 시범적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자리 같았고 내 존재 자체가 시험받는 느낌이었다. 이후부터 나는 집이 항상 단정해야 한다는 강박과 내 사생활조차 침해당하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시선, 평가, 그리고 잦은 방문과 전화는 점차 내 일상에 불안과 초조함을 심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내 안에 머더니아 자존감은 점점 낮아졌고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성격까지 변해버렸다. 결혼 전만 해도 나는 한 번에 소신 있게 말하고 내 감정과 욕구를 잘 표현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시댁의 며느리라는 새로운 역할은 내가 생각하는 나를 점점 지워버렸고 대신 시댁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꾸역꾸역 맞추게 만들었다. 특히 시아버지는 겉으로는 자상하고 친근했지만 가끔 우리 집 며느리는 우리 집 전통에 맞게 행동해야 해. 친정에서 배운 점은 잊어도 돼. 라고 말하셨다. 그 말이 농담 섞인 듯 나왔어도 나는 속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시누이, 시삼촌, 시조카까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각자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누군가 우리 집안 전통 명절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야 해 라며 알려주면 당연히 외우듯 따라야 했다. 실수라도 하면 아이고 친정에서 요리 별로 안 해봤나 보네. 우리 집에선 다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이 나온다. 나는 차마 웃음으로 넘기지만 자꾸만 나는 부족하다, 나는 틀렸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 감정은 점점 다치고 말았다. 시댁과 나 사이에는 항상 투명한 경계선이 존재했고 그 벽을 넘으면 불평과 자책, 눈치 보기가 반복되었다. 내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바로 타박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누적될수록 자연스럽게 불안과 위축이 내 마음을 잠식했다.
문제는 이런 갈등과 심리적 압박이 반지 시댁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점점 남편에게도 불만을 토로하기 어려워졌다. 동현은 처음엔 우리 집안이 좀 엄격해서 그래. 예전 방식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나를 달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낡은 문화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내 고충을 이해해주기는커녕 너무 예민하다, 너만 힘든 거 아니다며 넘기기 일쑤였다. 결국 나는 남편 앞에서조차 내 솔직한 감정과 고민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게 됐다. 남편은 점점 시댁의 편에 서서 나에게 적응해야 해, 기죽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봐 라고 충고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내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마디일 뿐이었다. 하루는 저녁 식사 후 남편과 단둘이 앉아 조용히 말했다. 동현아, 나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한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주면 안 될까? 자꾸 평가, 비교, 지적받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내 말을 들은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인지야, 우리 엄마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저 가족이니까 좀 더 잘 적응하기 바라시는 거지. 예전부터 우리 집은 며느리가 중심이야. 네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남편과의 대화마저 벽에 부딪히면서 나는 점점 더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친정 엄마에게도 제대로 하소연할 수 없었다. 엄마는 내내 내가 너를 위해 걱정했던 게 이런 거야. 사람이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집이라면 네가 알아서 결정해. 라며 씁쓸해했다. 나는 웬일인지 엄마에게도 죄책감이 들었다. 내가 내 선택을 후회하게 될까봐 두렵다는 생각과 그래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책임감이 기엉켰다. 나의 삶은 점점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전문직 여성으로 당당하게 일하는 나, 집에서는 항상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던 나. 하지만 시댁과 남편 앞에서는 잘못된 며느리가 되지 않으려 잔뜩 위축된, 그리고 감정을 숨기는 또 다른 내가 되었다. 회사에서 인정받거나 성공을 맛볼 때도 집에 들어와 시부모님의 한마디에 사소한 기쁨조차 무너져 내렸다. 가끔은 걷잡을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밀려왔다. 무의식 중에 내 행동 하나하나를 검열하는 버릇이 생겼고 누군가 실수라도 지적하면 내가 없어져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밤중에 깨어 거실에서 조용히 울 때가 많아졌다. 이러한 심리적 억압 속에서 나는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했다. 나는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내가 행복하길 바랬던 결혼이 왜 점점 지옥처럼 느껴지는 걸까? 자기 자신에게 수십 번 질문했다. 한편으로는 아직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기대도 품었지만 점점 시들어가는 내 표정과 말투, 그리고 기운 없는 몸을 보면 차마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만은 없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내 주변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다. 회사의 동료들은 민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예전엔 활기찼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말수가 적어졌네요. 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별일 없어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라고 애써 웃으며 넘겼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었다. 때로는 어차피 결혼은 이런 거야. 다들 참으며 사는 거지. 나는 체념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나중엔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다는 충동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내가 무너지면 나를 사랑했던 가족, 그리고 여전히 날 생각해주는 친구들의 걱정이 결국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작은 결심을 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요구에는 반박하고 남편에게 내 감정이 왜 이렇게 힘든지 보다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직 변화는 더디지만 적어도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다시 되찾고 싶어지는 긴 터널의 어두운 한복판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삶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시댁과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은 이 답답함, 억압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고독과 후회, 나를 삼키다. 시댁에서의 억압과 갈등, 달라진 남편의 태도, 완전히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나는 점차 심하게 외로워졌다. 처음 신혼의 설렘도, 함께 미래를 약속했던 따뜻한 희망도, 여러 번 기대와 실망이 오가며 점점 색이 바랬다. 남편은 점차 나보다는 자신의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더 순응하거나 적극적으로 편을 들기 시작했다.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네가 좀 더 이해해줘야지. 다 가족이니까 그러는 거야. 나는 말만 반복했다. 이런 순간마다 나는 벽에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다.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고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혼 전까지는 몰랐다. 밤이 깊어지면 멀쩡해 보이던 집도 휑하게 느껴졌다. 퇴근 후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텅 빈 거실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그럴수록 남편과의 대화도, 눈빛도 서먹해졌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에 일찍 들어가거나 회사살이를 이유로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잦아졌다. 상처받은 나는 침묵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침묵의 끝에는 항상 더 깊은 오해와 소외감이 따라왔다. 점차 우리는 같은 공간에 살아도 각자 다른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었다. 전에 같았으면 시댁에서 무리한 부탁을 받거나 속상한 말을 들었을 때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도 받았을 것이다. 지금은 내 하소연이 오히려 짜증만 유발하는 것처럼 느껴져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게 됐다. 하루에 몇 번이고 내 감정이 잘못된 것 같은 자책이 찾아왔다. 왜 나는 끝없이 참는 쪽이 되어야 하는 걸까? 내가 유난스러운 걸까? 아니면 정말 상대가 너무 닫혀 있는 걸까? 스스로를 점점 쪼그라들게 만드는 의문들이 쌓여갔다. 어느 밤 남편이 거실에서 가족 단체 메시지에 열심히 답신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곁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아무런 존재감을 막간을 쫓듯 느끼지 못했다. 남편이 내게 건넨 건 뭐 먹을래? 같은 형식적인 질문뿐이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 나 요즘 많이 힘들어. 우리 둘 사이 뭔가 다시 돌아봤으면 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별일도 아닌 걸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다들 그렇게 살아. 라고 했다. 그 후로 며칠간 나는 혼자서 끝도 없는 생각의 미로에 머물렀다. 후회의 조각들이 마음에 찔렀고 내가 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랐을까? 라는 상상까지 했다. 그래도 버티고자 노력했으나 더욱 깊은 고통의 파도는 내 일상 전반을 휩쓸었다. 식욕은 점점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것조차 힘겨웠다. 회사 업무에서도 집중력이 크게 떨어져 사소한 실수와 눈물이 잦아졌다.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채면서도 깊이 묻지 않았다. 나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꾸며진 웃음으로 자신을 감췄다. 정서적인 고립은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주었다. 불면증이 심해져 잠을 자다 깨어나 한참을 뒤척였다. 그 짧은 새벽 시간마다 지난 결혼 생활에서의 회한, 수없이 맴도는 이게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었을까? 라는 자문, 그리고 더는 통하지 않는 대화, 공기 중에 맴도는 싸늘함만이 남았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순환을 그렸다. 친구들이 몇 번 연락을 했지만 나는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연락을 늦게 답했다. 너답지 않다는 말들이 부담스러웠다. 친정엄마 역시 내 눈빛과 말투에 담긴 피로나 우울감을 감지하고 멀리서라도 자주 안부를 물었다. 나의 어색한 미소에 엄마가 속상해하는 표정을 보면 죄책감이 더 짙게 느껴졌다. 이런 일상 속 나의 자존감은 끝없이 붕괴되었다. 회사 일정 내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해도 마음에 남는 건 타인의 인정이나 성취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주하는 차가운 침묵, 완전히 지지받지 못하는 허탈함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과 다르게 초췌해진 내 얼굴, 눈빛에서 자신감이나 빛나는 생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도 느꼈다. 나는 헛된 희망을 붙잡으려고 애썼다. 지금 이 순간만 견디면 언젠가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나 시댁도 변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새부터는 휴일이 두렵고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어색해졌다. 때때로 이런 내 모습을 바라보며 억울하고 분노가 일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감내해야 하는지 내내 고민했다. 동시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게서 찾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내가 더 현명했다면 사랑만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가족의 충고와 걱정을 너무 가볍게 넘겼던 건 아닐까? 어느 날 퇴근길에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꿈이 많았고 실패의 두려움보단 미래에 대한 설렘이 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작은 결정조차 두렵고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쉽게 무너진다. 문득문득 고개를 떨구게 되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스스로를 묻게 되었다. 고독의 무게는 주말과 명절 같은 날 더 크게 다가왔다. 시댁 식구들과의 자리에서는 표정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했고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내게 조금만 더 참자, 곧 나아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다. 친정 식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들었기에 마음 둘 곳이 점점 사라졌다. 어떤 날은 머릿속으로 용기를 내어 이제 그만두고 싶다 라고 수십 번 생각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릴 만큼 단단하지 못했고 남편이 변해주길, 시댁이 나를 한 가족으로 받아주길, 현실이 조금은 나아지길 기다릴 뿐이었다. 새벽녘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불을 끄고 도시의 소음과 정막이 뒤섞인 그 속에서 나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수없이 다짐하며 반성하며 때론 미련하게 버텼다. 하지만 상처만 남긴 고독의 시간 속에서도 가끔 아주 작은 목소리가 내 안에 울렸다. 네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야. 너무 오랜 시간 참아왔을 뿐이야. 지금의 눈물과 고통은 언젠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들지도 몰라. 그 작은 위로에 기대며 나는 아주 천천히, 아주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이렇게 외로움과 후회의 미로에서 계속 헤매는 날들이 이어졌다. 결혼이란 이름으로 감당했던 무게, 타인의 시선과 기대, 그리고 사랑이라는 달콤한 환상이 서서히 벗겨지는 순간, 나는 마침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병과 가족의 아픔. 평범했던 어느 날 나는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평소와 별 다르지 않게 민지야, 요즘 잘 지내니? 라고 안부를 묻던 목소리에 어딘지 모를 힘없음과 떨림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엄마는 병원 검진차 서울에 올라온다고 했고 나는 자연스럽게 반차를 내어 엄마를 도와드렸다. 그날 하얀 병원 벤치 위에 나란히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 의사의 입에서 조기 위암입니다. 다행히 치료는 가능하겠지만 수술과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다. 엄마는 오히려 담담하게 내 손을 꼭 잡으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 별일 아닐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평소 가슴앓이를 숨겨왔고 나마저 걱정할까 늘 밝게만 굴었음을. 수술과 항암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야 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혼자식 식단을 챙기고 엄마의 수면 상태와 배변까지 관찰해야 했다. 업무와 간호,
시댁의 여러 요구가 겹치며 나의 삶은 다시 한번 한계로 치달았다. 엄마의 투병 소식을 시댁에 처음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그저 나이 들면 다들 여기저기 아프지, 크게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만 할 뿐 실질적으로 도와주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었다. 명절이 다가오니 시댁 식구들은 몸조리 하실 때라면 그래도 명절엔 인사하러 꼭 와야 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저 며느리의 책임만을 나의 아픈 모친보다 우위에 뒀다. 남편마저 일이 많아서 시간이 안 맞아서 나는 핑계를 대며 엄마 병문안도 미루기 일쑤였다. 어떨 땐 네가 엄마 곁에 있으면 되지 내가 굳이 갈 필요 있겠어? 라며 자기도 피곤함을 앞세웠다. 지칠 대로 지친 나는 점점 남편에게 말 한마디 붙일 기력조차 잃어갔다. 간병의 나날들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가 회사에서 겨우 짬을 내어 사무실 뒷자리에서 눈을 붙이고 저녁에는 엄마의 약과 수발을 챙기며 집에 돌아오곤 했다. 병실의 깡마른 침상, 침울한 환자복을 입고 머리가 점점 빠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엄마의 통증이 극심해질수록 나는 매시간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시댁 행사나 시어머니의 심부름 요청, 남편의 불평이 천근만근 무게로 얹혔다. 아픈 엄마를 둘러싼 친척들은 처음에만 잠시 찾아왔고 시간이 갈수록 한 사람, 두 사람 자취를 감추었다. 결국 엄마 간호는 거의 내 몫이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는 밤마다 나는 홀로 남아 내가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 딸은 아닐까.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덜 아팠을 텐데 나는 죄책감에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내 어릴 적 기억, 엄마 품에 안겨 울던 순간들을 더듬으며 다시 용기를 내보려 애썼다. 엄마는 가라는 어원 항암 치료로 인해 점점 야위어 갔지만 내가 걱정하는 눈빛을 보면 내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민지야, 너는 이미 엄마에게 최고의 딸이야. 라고 포근히 안아주었다.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은 엄마의 안 좋은 혈액 수치 결과가 나왔을 때였다. 담당 의사는 암의 전이가 의심된다고 했고 나는 하염없이 손톱만 뜯으며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다. 수술실 문의 불이 꺼졌을 때 세계가 멈춘 듯 조용했다. 그날 새벽 엄마의 미약한 미소와 괜찮다는 속삭임이 내 평생 가장 눈부신 사랑이었다. 이런 고난 속에서 남편과의 사이도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다. 남편은 집안일 좀 도와줄 시간마저 인색했고 엄마 간호로 심신이 탈진된 내게도 이제 그만 집안일에 신경 좀 써라 라고 했다. 가족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어떤 공감이나 연대보다는 방관자적 위치에 머물렀다.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쳤다. 이 가족, 이 결혼, 이 삶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온 걸까? 고립과 상실이 내 일상 전체를 잠식하는 느낌이었다. 마지막까지 엄마는 나를 걱정했다. 병원 침상에서 어쩌다 깊은 밤 잠결에 깨어나 내가 없으면 너 혼자 힘들지 않을까. 동현이와 잘 지내고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거라. 라는 말을 남겼다. 그 따뜻한 체온, 연약한 손길, 마지막까지 내 행복만을 추구하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내 마음 가장 깊은 자리에 남아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병상 곁을 지키며 엄마의 마지막 시간이 평안하고 따뜻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것뿐이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조용히 내 손을 쥐며 민지야, 너무 아파하지 말고 앞으로는 네 인생을 꼭 살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게 엄마의 가장 큰 바람이야.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엄마 곁에서 목 놓아 울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엄마가 내 손을 끝까지 잡아주었던 그 기억이 앞으로 내 인생의 힘이 될 거라는 걸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엄마를 잃은 슬픔, 병간호의 지난한 고통, 사랑과 상실의 복잡다단한 감정은 내 삶과 가치관마저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는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조건과 역할 넘어 서로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의 아픔에 가장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임을. 나는 엄마가 남긴 순수한 사랑을 생각하며 인생의 커다란 시련 한가운데서 자신을 무엇인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천천히 자신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용기를 품기 시작했다. 아빠서 어머니의 마지막 날과 시댁의 냉담함. 어머니의 병이 깊어질수록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가까워질 때마다 나는 점점 초조해지고 손끝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불안에 사로잡혔다. 의사는 언젠가부터 조심스레 가족분께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엄마는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나를 걱정했다. 차가운 병실 공기 속에 엄마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만 갔다. 어머니의 마지막 날, 나는 모처럼 직장에 눈치껏 휴가를 내고 하루 종일 병상 곁을 지켰다.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등하교 하던 추억, 설날마다 나를 꼭 안고 불러주던 내 이름, 사소한 잔소리와 따뜻한 등 쓰다듬어주던 손길들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어느새 밤은 깊어가고 복도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과 소독약 냄새만 남아 있었다. 마침내 새벽, 엄마의 숨이 점점, 천천히 힘을 잃어갔다. 민지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해야 해.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내 귀에 울리듯 맴돌다가 뚝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목맨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엄마의 손바닥 위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세상이 무너진 것만 같았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여태 겪어왔던 아픔과 외로움, 후회의 감정이 한 번에 밀려왔다. 장례 절차는 생각보다 더욱 버거웠다. 수척해진 엄마의 얼굴을 닦고 하얀 수의를 입히면서 나는 현실감 없는 눈물만 반복해서 쏟아냈다. 친정에는 몇몇 먼 친척과 어려서부터 우리 가족을 돌봐주던 이웃 할머니가 찾아와 얼마나 마음이 시리겠니 하며 내 어깨를 다독였다. 함께 손을 잡고 종훈객을 맞으면서도 내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사회적 예의와 의무 속에 내가 진짜 원하는 이별은 아니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편과 시댁의 반응이었다. 엄마의 인종 후 나는 남편에게 간절하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차라리 오늘 좀 와줄 수 없겠냐. 눈물 섞인 목소리에도 남편은 지금 회사에서 출장이 잡혀서 바로 내려갈 수 없어. 나중에 맞춰볼게. 라고만 말했다. 결국 장례식장에는 나 혼자, 그리고 몇몇 친정 식구들, 어린 시절 친구 몇 명이 전부였다. 남편을 기다렸으나 다가오니 끝나면 인사만 전해라. 라는 말이 돌아왔다. 한순간의 위로도 조문 한 번도 없이 그냥 알았다는 말뿐이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나는 지치고 비참해서 무너질 것 같았다. 가끔 유족실 구석에 혼자 앉아 눈물도 흐르지 않는 눈으로 밤새 천장을 바라보곤 했다. 3일간의 장례 끝, 마지막 발인을 마치고 관이 영안실을 나서는 순간 나는 오열을 삼키며 엄마의 이름을 수차례 불러보았다.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슬픔의 끝에서 남은 것은 허탈감과 어디에도 쉴 곳 없는 공허함 뿐이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시댁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다. 이제 다 끝났으니 힘들어도 정신 차리고 네 역할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함이나 배려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안기는 뉘앙스였다. 일주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나를 불러 혹시 네 엄마가 남긴 재산이나 형제 간의 분배가 잘 돼가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필요하면 서류도 챙겨놓고. 나는 말을 꺼냈다. 내가 죽도록 아파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상속이나 돈 문제가 중요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서러움을 느꼈다. 나는 도대체 이 집안에서 무엇이었는가? 나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해줄 가족도 함께 아파해줄 마음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 왜 이토록 애써왔을까?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뇌었다. 남편과 시댁의 진짜 얼굴, 정이 아닌 책임만 요구하며 한 번도 내 입장을 먼저 헤아린 적 없었던 그들의 태도에 내 가슴은 다시 한번 천갈래로 찢어졌다.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밤마다 한없이 울었다. 일상으로 복귀해보려 애썼지만 잠을 잘 때마다 엄마 꿈을 꿨고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은 채 집안일을 해야 했다. 집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남편과의 사이도 이미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점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제고하게 되었다. 가족이란 상처받고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이고 가장 약할 때 서로 기대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 나는 의문. 하지만 시댁은 그런 공간이 되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 고통을 증명해 보여야만, 나의 슬픔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만 이해받을 수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없이 나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신 엄마의 생이 너무도 허무하게 마감되었다는 현실. 그리고 그 마지막도 함께 해준 친정 혈육 몇몇 채 멍하니 앉아있으면서 내가 지금껏 추구해왔던 행복, 결혼, 가정, 사랑 등이 모두 껍데기처럼 허망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엄마의 사진을 꺼내어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은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분노로 얽혀왔다. 엄마의 죽음과 그 직후 시댁에서 받은 상처들은 내 가치관을 뿌리집 흔들었다.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과 그 가족이 나의 고통엔 철저히 무심하다는 현실. 이 가혹한 진실 앞에서 나는 더는 예전처럼 웃으며 살아갈 수 없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희망조차 가닿지 않는 전력에 산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 그리고 차가웠던 시댁의 태도는 끝내 내가 진짜 나로 성장해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 거대한 상실의 어둠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다. 시댁의 진실이 드러나다 엄마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자 나는 그동안 해소하지 못했던 수많은 감정들과 싸워야 했다. 허무함, 고독, 분노, 그리고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슬픔이 오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정리되지 않은 엄마의 집, 낡은 가구와 박스더미 위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었다. 나는 언젠가 마음이 정리되면 엄마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나는 모처럼 미뤄왔던 친정집 정리를 결심했다. 방 안 가득한 엄마의 손때 묻은 물건을 꺼내며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겼다. 옷장 깊은 곳에서 나는 두툼한 봉투와 오래된 서류철을 우연히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영수증이나 쪽지일 거라 생각했지만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나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서류 안에는 차용증이라는 제목,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여러 해에 걸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시댁이 친정엄마에게 여러 차례 큰돈을 빌려간 사실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일부는 시가 짙게 친척의 보증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금액도 생각보다 컸다. 내가 결혼하던 시기 전후 빠듯한 형편에도 시댁 쪽에 보탬이 되기 위해 엄마가 대출까지 냈다는 내역, 원금과 이자 조율에 대한 합의 메모. 심지어 시어머니가 직접 쓴 영수증까지 나왔다. 나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끝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동안 시댁은 도움을 줬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었고 오히려 늘 현실적인 여유와 자립을 강조하며 우리 가족을 덕보려 한다고 덩계하던 태도를 보였다. 남편 역시 결혼 당시 나와 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멋진 척했고 시댁은 다 너희 잘 돼서 하는 일이라며 인사치레만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가려진 진실이었다. 나는 밤이 깊도록 서류철을 붙잡고 앉아 눈물을 흘렸다. 엄마는 몹시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이 사실을 내게 흘린 적이 없다. 혹여 내가 시댁을 미워할까봐 결혼 생활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만 하며 자신은 모든 짐을 홀로 짊어졌을 것이다. 딸로서, 한 인간으로서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 그리고 시댁에 대한 모멸과 분노가 교차했다. 나의 결혼은 과연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게 맞았을까? 그날부터 나는 지나온 결혼 생활 장면들을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명절마다 시댁이 보여준 도도한 태도, 내 친정의 경제력이나 사정을 아무렇지 않게 평가하던 모습,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 온운하며 나를 낮게 대하던 대화, 한 토막 한 토막이 모두 가식적이고 차가운 위선으로 다가왔다. 그뿐만 아니라 힘들 때 단 한 번도 먼저 손 내밀지 않은 남편. 엄마 병원비조차 네가 알아서 하라던 그의 무신경함도 이제는 철저히 계산된 방관으로 느껴졌다. 나는 내내 남편에게 정말 우리의 가정에는 비밀이 없냐고 물었던 적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는 괜한 걱정하는 거 이상하지 않냐며 짜증내거나 무시했었다. 하지만 모든 답은 이미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증거 자료와 마음속 분노를 들고 남편을 마주 앉혔다. 뻔한 변명을 내놓을까 두려웠다. 이게 뭐지? 설명 좀 해줄래? 왜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시댁을 도왔는지, 왜 나는 이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됐는지. 남편은 처음엔 얼버무렸다.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그땐 서로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니까 굳이 다 밝힐 필요 있었겠어? 시어머니도 전화로 사돈끼리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사람 사는 도리. 우리가 언젠가 갖겠다고 했잖니. 라고만 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진심으로 가족이 돼야 한다면 솔직함과 신뢰가 우선이어야 하지 않은가. 시댁 가족들은 돈 이야기가 불거지자 오히려 나에게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 가정 불화를 왜 들추냐며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내 손으로 진실을 확인했던 순간부터 이미 마음속 결심이 서 있었다. 자기 합리화와 방어로 일관하는 알았어.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네가 견뎠던 모든 외로움, 가족을 위해 참았던 눈물. 이제는 내가 대신 갚아나갈 때.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가족이라는 허울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시댁 식구들이 평생 입에 달고 살던 정직함, 가족의 의리란 말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이기적인 자기만족이었는지 이제는 차갑게 깨달았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두 번 다시 속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일은 나의 가족관, 인간관, 또한 행복의 의미까지 완전히 뒤바꿔 넣었다. 정말 소중한 것은 겉으로 그럴듯하게 말하는 가족이 아닌 진정한 신뢰와 사랑, 약한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임을 절절히 깨달았다.
니구의 엄마의 부재 속에서 시댁의 진실이 하나둘 밝혀지고 마음 깊은 배신감에 휩싸인 나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질적인 얼굴, 텅 빈 눈동자, 그리고 오래된 체념과 피로가 묻어나는 무표정. 나는 더 이상 사랑받는 딸도 듬직한 아내도 성실한 며느리도 아니었다. 이대로 살 수는 없었다. 점점 더 명확해지는 생각.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헛된 희망과 외로움, 거짓 가족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혼, 그 단어가 입안에서 뱅뱅 맴돌다가 드디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오랜 시간 가족, 사회, 친구들, 그리고 내 자신마저도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믿어왔던 나날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인간답게 숨쉬려면 반드시 용기 내야 했다. 나는 결코 타인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엄마의 슬픈 인생을 지켜보면서 통렬히 느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법률 상담을 예약했고 직접 시댁의 부당 거래와 차용증,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과 심리적 폭력을 정리했다. 변호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지그넉 겪은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다.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뢰 붕괴와 시댁의 재산관계, 그리고 남편의 반복되는 방관. 변호사는 차분히 자료를 살피며 이혼 소송의 절차와 증거 수집, 예상되는 시댁 측의 반응과 심리적 준비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제야 내 삶이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희미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혼 의사를 남편에게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황당해했고 처음에는 변명과 회유, 분노를 번갈아 보였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힘든 시기가 있으면 같이 극복하는 게 부부냐? 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지. 모두 너만 탓하는 건 아니었잖아.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족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엄마를 그토록 내몰아놓고 아무 소리도 없는 사람들과 앞으로 살아갈 수 없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결국 이변 없이 조용히 물러섰다. 소송이 실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역시 더 이상 감정도 논리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시댁은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돌견했다. 시어머니는 네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네 친정에서 받은 거 다 토해내라. 고 윽박질렀다. 나는 일체 대꾸하지 않았다. 싸움마저도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진정한 이혼 절차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었고 불쾌한 순간이 많았다. 각종 서류 제출, 증거 제공, 재판 출석은 물론 도리어 가족으로부터 네가 이혼녀가 되면 세상이 널 손가락질할 것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같은 여자로서 그 고통을 미처 공감하지 못하는 시집 식구와 외롭게 살아온 엄마의 마지막 눈빛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재판 결과가 떨어졌고 남편과는 합의 이혼에 응하는 대신 정당한 위자료와 사소한 재산 분할에 동의했다. 몇몇 금전 문제와 유명 무실해진 결혼지참금 문제까지 일시에 정리해야 했다. 다 정리된 날 그 흔한 수고했다 라는 말조차 듣지 못하고 남편은 쓸쓸히 떠났다. 남편의 마지막 뒷모습에서 처음 만났던 그 따뜻함도 오랜 시간 간직했던 추억의 조각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차가운 판결문을 받아드는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의 바다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아득한 슬픔과 실패감이 몰려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기, 오래 꿈꿔왔던 자유를 마침내 손에 넣는 듯한 벅찬 해방감이 밀려왔다. 이제 진짜로 네 인생을 살아. 엄마의 딸로, 한 인간으로.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러나 자유는 마냥 달콤하지 않았다. 이혼 이후 나는 한동안 세상과 조금 떨어져 홀로 지내고 싶었다. 가장 먼저 새로 이사한 작은 원룸에서 아이처럼 목이 터져라 울었고 한밤중에는 엄마의 사진을 품에 안고 과거의 슬픔과 죄책감, 후회들을 반복해 곱씹었다. 일어나야 할 이유 없는 아침, 눈물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그러나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누구의 기대나 거짓된 가족에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자.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너가 살아있는 증거니까. 한동안 친척,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나의 이혼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넌 결국 살아낼 거라 믿었어. 나는 응원도 있었고 참을 만도 한 일인데 왜 여기까지 왔냐 하는 섭섭한 시선도 있었다. 나는 누구의 판단에도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오히려 내 아픔을 경험 삼아 더 건강하고 솔직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나의 두 번째,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다. 혼자 집안일을 하고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게 퇴근하거나 주말을 보내고 진심으로 쉬고 싶은 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잘못된 관계와 기대, 사회의 시선에서 한 걸음 벗어남으로써 나는 이전보다 한층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되어갔다. 가끔 힘겨운 과거가 떠올라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나온 아픔은 결코 너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 이제부터 너가 진정 원하던 삶을 네 손으로 하나하나 다시 쌓아나가면 돼.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 그 마지막엔 비로소 해방과 희망이 있었다. 회복과 삶의 변화, 이혼이라는 마지막 선택 이후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작은 원룸에서 아주 오랜 시간 눈물만 흘리고 누군가 나를 흔든다 해도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다. 마음의 곳곳이 아주 미세하게 패여 있었고 밤이면 더욱 쓸쓸함이 밀려왔다. 가장 먼저 잡은 건 아주 작은 루틴이었다. 책상에 오래 앉는 연습,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세수를 꼼꼼히 하는 것, 아주 단순하고 하찮아 보이는 사소함들이었지만 그런 습관들이 무너졌던 내 생활을 차근차근 다시 세워주었다. 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닌 스스로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꾸려나갔다는 점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나를 위해 집을 청소하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업무와 자기계발이 곧 나의 버팀목이 되었다. 이혼 직후 서울에 올라와 작은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실수도 많았고 내성적인 면이 더욱 두드러져서 동료들과 거리감이 느껴질 때도 잦았다. 그러나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분야에서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취감과 자립심을 키워주었다. 그 무렵 나는 엄마를 떠올리며 자주 그것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주로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교육센터에서 작은 역할을 맡았는데 남을 돕는다는 감각이 스스로에게 치유의 힘이 됨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엄마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 라는 마음으로 매번 진심을 다해 누군가에게 밥 한 끼라도 더 따뜻하게 건네려 했다. 그렇게 따뜻함을 주는 경험은 내 안의 공허함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이혼 전엔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혼 이후에는 관계 맺기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누군가를 만날 땐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고 싫은 것엔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말했다. 거칠애나 체면에 휘둘리지 않고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사람들과만 곁을 지켰다. 또 나는 늦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온라인 강의에 등록했다. 예전에는 결혼하고 나면 이런 공부는 사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나 이젠 아무의 허락 없이 나의 위험을 나의 시간과 열정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논문 한 줄을 읽어가는 기쁨에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갔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도 했고 스트레칭이나 트레킹 같은 작은 운동에도 도전했다. 경제적 독립 역시 내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힘들게 모은 월급 중 일부를 엄마 추모 기부에 보탰고 부동산 등 재산 문제도 하나하나 상담을 받아가며 차분히 정리했다. 바로잡을 수 없는 과거가 아니라 새로이 정비한 미래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그리움과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날은 엄마 생각이 더 깊이 밀려와 무너질 것 같았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이면 혼자 방에서 케이크 하나를 사놓고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판단과 조언부터 던지지 않고 천천히 들어주고 필요하면 말없이 곁을 내어주었다. 그리고 나는 일상에 감사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다. 겨울 아침 창문을 맑게 훔치며 커피 한 잔을, 옥상에서 밤하늘의 별을 심감 바라보는 그 짧은 휴식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외로움이나 두려움에 휩싸이면 마음속에 엄마를 부르며 이런 말을 떠올린다. 너는 이미 충분히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엄마가 남겨준 사랑과 스스로 회복해 쌓아 올린 용기를 품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간다. 이제 나는 사계절을 온전히 느끼며 하루하루의 조각을 소중히 쌓아간다. 하지만 어느 새벽 출근길에 밝아오던 도시의 빛을 바라보며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젠 정말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해. 지금의 고통마저도 시간 앞에서는 반드시 끝나리라는 희미한 믿음이 생겼다. 결론, 교훈과 새로운 희망, 두 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그 혼란과 공허함, 진창 같던 고통의 밤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결국 남은 것은 나 자신의 존재와 그 옆을 지키는 아주 소수의 진정한 사람이었다. 유년 시절의 따뜻한 해운대의 햇살, 엄마의 손등을 감싸던 온기, 그리고 버려질 뻔한 나를 끝내 응원해준 몇몇 친구들. 나는 그 작은 온기가 곧 인생의 전부였음을 거듭된 경험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치열하게 견디온 상실과 이별, 시댁의 위선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는 동안 나는 수없이 행복의 실체를 묻곤 했다. 행복은 늘 커다랗고 눈부신 것이어야 할 것만 같았지만 사실 일상 곳곳의 작고 미묘한 순간에서 문득 스며드는 것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어릴 적 엄마와 나란히 앉아 나누던 식사의 온기, 밤새워 친구와 고민을 털어놓던 저녁, 소나기 내리던 날 창밖을 바라보며 불현듯 느낀 평안. 진짜 행복은 그 모든 사소한 조각들이 조용히 차오른 결과였다. 상실 이후 나는 곱씹는다. 왜 나는 그렇게까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 환상을 쫓아왔던가? 그 과정에서 내 삶을 흔들었던 건 타인의 욕망과 기준,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해 라는 자기 확신의 부재였다. 이제는 안다. 남들 눈치에 휘둘리던 나날이야말로 내 행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며 나는 한층 단단해졌다. 남의 시선을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 진짜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소진시키는 상황에서는 선을 긋고 주저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용기를 냈다.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의 깊이는 헌신보다는 진정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그리고 진짜 행복은 오직 신뢰와 배려, 상대의 아픔에 공명하는 인간다움에서 비롯된다. 사회의 틀, 전통적 도덕, 누군가의 기대, 그리고
참아야만 가족이 유지된다는 피를 끓이고 출근길에 도시의 따스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평범함조차도 감사로 채워진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었다. 민지야, 결국 너는 스스로의 인생을 찾아가야 돼.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되기 이전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이 마지막 목소리가 삶의 축을 바꿨다. 이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고 지난 고통 또한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자양분임을 받아들인다. 지난 과거가 단 한 번도 허사가 아니었음을, 그 모든 실패와 후회가 결국 지금의 나를 성장시키는 미랄이었다는 것을 나는 일상의 곳곳에서 발견한다. 더 이상 완벽한 가정, 완벽한 인생이란 허상을 쫓지 않는다. 대신 매 순간 내 숨과 감정, 진심을 담아 살아가려 한다. 이 경험들은 내게 새로운 인간관, 사랑과 연대의 기준을 세워주었다. 이제 남이 부러워할 만한 번지르르한 외향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필요한 것, 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다. 손목이 얼얼하도록 울던 어느 밤, 꺼져가는 촛불 끝에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이 들었지만 그 순간마저 내 용기의 일부였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작은 손길, 아침마다 나에게 건네는 짧은 위로, 딱 한 번 자신을 위해 사는 몸짓. 이제 모든 선택과 실천이 나의 삶이자 소중한 변화의 시발점임을 확신한다. 아직 긴 미래가 남았다. 때로는 또다시 외로움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는 과거처럼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변겼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매 순간 체감한다. 나는 더 명확한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행복이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내공임을 깨달았다. 사계절의 흐름, 매일의 햇살 한 줄기조차 내겐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새롭고 의미 깊은 몫이다. 이제 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올 미래의 행복을 기다린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인연과 변화에 기꺼이 마음을 연다. 나를 미워했던 또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도 이제는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흔들리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근육 같은 마음. 그것이 내가 이 긴 여정 끝에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다. 이제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상처와 절망을 뚫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는 찾아온다는 오랜 진리를 믿는다. 다시 한번 엄마의 이름을 불러본다. 그리고 속삭인다. 엄마,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나 아주 잘 살아갈 거야. 삶은 계속된다. 그리고 남은 모든 날은 희망의 새벽으로 나를 이끌 것이다.